정봉주의 정치쇼. 안녕하세요. 70억분의 1의 사나이 마성의 중독성 대체 불가 정봉주의 정치쇼 정봉주입니다. 자, 불볕 더위가 계속되는 여유죠. 그런데 며칠 전 오대산에 오는 시민들이 문받다로 외치게 만든 대통령, 오늘부로 6박 7일 여름휴가 마침표를 찍습니다. 북핵, 미사일, 사드 문제, 부동산 대책, 증세 문제, 밀린 숙제가 한가득이지만 휴가 동안 충만한 기운으로 국정 운영에 큰 힘 내주시라고 믿습니다. 대통령만 휴가냐, 나도 휴가였다, 이런 분들 많으시죠. 모두 몸속 머릿속 배터리 완전히 충전되시는 주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봉재 정치쇼, 오늘은 즐거운 사터데이 토요일 103.5MHz SBS 러브 FM, 우리들의 영원한 친구, 돈 내주시는 분들 스폰서, 저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봉재 정치쇼 토요일 1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뉴스보다 영화. 하하. 자, 오늘 함께 하실 분, 오동진은 영화평론가. 사람들이 그렇게 불러요, 저를. 그래요? 지난주에 계속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럼요. 마성의 중독성. 네, 이 리듬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럼요. 이제 좀 있으면 길 가다가 저기도 나오잖아요. TBS 얼마나 근엄하게 나온 줄 알았어요? 거기서, 자, 이 장면은 영화 공조에서 바로 찍었던, 그런데 옆에 지나가는 애들이 동지는 영화 평론가. 윤성은 씨 소개해 주세요. 아니에요. 저도 하나 만들어주세요. 예.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윤성은 영화 평론가. 이거는 네, 아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윤성은 씨. 예. 네. 반가워요. 둘이 같이 왔으면서 반갑대요. 어디서 지금. 자, 대통령 오늘부로 휴가 딱 끝나는데요. 두 분이 가장 기억에 남는 휴가죠. 전 최근에 갔다 온 쿠바. 네. 쿠바 갔다 오셨어요? 네네. 야, 내가 일하기 전에 쿠바 29박 30일 갔다 오는 계획을 세웠다가. 네. 꼭 후배하고, 가세요. 부산에 네. 있는 후배하고. 네. 예. 트럼프가 또 당교하기 전에 하시기라고 했네. 당교하기 전에. 네. 가셔야죠. 오바마가 수교를 해놨는데. 예. 종교를 끊었어요? 진짜 그것도 아니에요. 예. 네. 아재 개그예요. 네. 그래요? 근데 쿠바 갔다 오셨구나. 거기 카스트로가 작년 11월에 타계했는데요. 예. 산티아고 데 쿠바에 카스트로 묘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보시면 정말 좀 느낌이 좀 다르실 것 같고요. 예. 쿠바하고 우리가 수교가 돼 있지 않습니다만, 그렇죠. 네, 쿠바 사람들이 뭐 북한보다 이런 표현을 하고 싶지 않은데 남한 사람도 좋아해요. 예. 네, 왜냐면 북한에 대한 추억이 좋아요, 그 사람들이. 그렇죠. 예. 네, 오래됐으니까. 그리고 60년 맹방이라고 하니까요. 근데 이제 남한 사람들의 음악, 대중가요, 그다음에 영화, 드라마 굉장히 좋아합니다. 워낙 그쪽 쿠바 사람들이 네. 약간 이 흥이 문화적으로 있잖아요. 흥이 네. 있는 사람들이니까. 네. 하바나라고 안 그러고 아바나라고. 아바나, 네. 이제 올드 아바나가 있고 이제 센트럴 아바나가 있고요. 또 그 베다도라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강남처럼 예전에 쿠바가 공산화되기 전에 미국 그 부유층들이 그 호텔 만들고 막 이런 곳이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지금의 신흥 중산층이 거주하는 지역 같은 곳이죠. 네, 그래서 신쿠바나. 그렇죠. 신아바나. 그렇죠. 그런 셈이죠. 그래서. 이른바 강남. 그렇죠. 네. 아하. 청담동. 네. 그래서 그런 벙커. 틈을 놓치질 않으시네요. 예. 어쨌든 그래서 아주 아주 며칠 있었어요? 저는 3번 갔다 왔는데요. 오, 그래요? 네, 지난해 3번 갔다 왔는데 갈 때마다 한 열흘 정도 있었습니다. 야, 비용도 일단 가는데 일단 하루 걸리죠. 그렇죠. 네. LA 경유해서 가셨나요? 어디? LA는 아니고요. 예. 미국으로 들어가려면 플로리다, 마이애미에서 들어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캐나다로 들어가시면 토론토, 멕시코로 들어가시려면 칸쿤, 이게 3군데입니다. 그래서 3군데로 그렇게 들어가셨군요. 다 걸렸어. 쿠바가 현대 미술이 대단히 뛰어나고 그다음에 영화가 독특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쿠바 영화를 나중에 한국에 꼭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소개하려고 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네, 조금만 지금 영화제도 또 네. 하고 계세요. 쿠바에서 한국 영화제 했었고 한국에서 쿠바 영화제 그래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한 거죠. 네. 한국에서 쿠바 영화제 했었어요? 작년 11월에요. 네. 한국과 쿠바의 수교에 굉장히 큰 네. 역할을 하고 계신 저희 꿈이 이제 평론가 선배님. 우리 오동진 평론가 뜨는 것이라고 수교하면 안 되겠다. 네. 자, 우리 윤성원 평론가님은
저는 사실 작년에 하던 일을 좀 다 그만두고 좀 장기간의 여행을 다녀왔었는데요. 뭔 일을 했었어요? 제가 오늘 좀 그 얘기를 많이 하려고요. 프리랜서가 얼마나 힘든 비정규직인지. 그렇죠. 일인지. 근데 작년에 갔던 곳 중에 파리랑 뉴욕을 좀 주로 있었는데 저는 아무래도 파리형 인간과 그 뉴욕형 인간이 있다면은 저는 파리형 인간인 것 같아요. 파리가 기억에 많이 남더라고요. 4개월 갔다 왔었어요. 여행을? 네. 그리고 네. 돈 다 쓰고, 네. 그렇게 그렇죠. 살아야 돼요. 저는 가서 돈을 다 쓰면 저절로 벌어져 있어 또. 그게 문제니까. 요새 무슨 세제 개편한다 그러잖아요. 네. 저는 거기 다 해당돼요. 다 내. 임대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흔쾌히 다 내시는 거죠? 그럼요. 그래야 돼요. 그리고 번 돈을 공개하면서 여기저기다 막 써요. 그러니까. 좀 있으면 이제 제가 나눔의 집 미국 소녀상 건립 홍보대사를 할 거예요. 그래서 난 미국에다 100개 세운다. 정말 100개, 소녀상 100개. 소녀상 100개. 제일 아파한대요, 일본 애들이. 그 제일 좋다. 아파한대. 왜냐하면 미국에서 일본 사람들에 대한 기억이 좋거든요. 네. 아주 좋은 사람. 그런데 소녀상 보는 순간 핵감놀. 그렇죠. 그런 그래서 일이 최근에 제가 일어나겠네요. 나눔의 집 그 사무국장하고 이게 모금을 하는데 잘 안 된대요. 그래서 내가 하면서 홍보대사 들어가면서 한 2, 3천만 원 기부하면서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프랑스 가도 프랑스가 워낙 일본 영화를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구로사키라 오시마 나기사 다.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일본 영화에 대한 그 굉장히 광적인 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일본 문화원이 한국 문화원보다 훨씬 더 크고 잘 돼 있어요. 세계적으로 다 잘 돼 있죠. 일본에 대한 그 동경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역사의식을 바로 잡아준 거예요. 유럽에도 소녀상. 그래서 제가 제안했어요. 미국과 유럽을 같이 가자. 그렇죠. 왜냐면 프랑스가 일본을 너무 좋아하거든. 요즘은 그렇죠. 이제 그게 조금씩 한국으로 넘어오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네. 홍상수, 김기덕, 박찬욱이 큰 역할을 했죠. 애국자예요. 파리는 그 유학생들 이제 우리 갈 때 보면 그 가이드 나온 유학생들이 유학 왔다가 놀러 왔는 경우가 많은데 많죠. 특히 여성분들은 파리의 늪에 빠졌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야경도 너무나 아름답고 또 문화적인 것들도 굉장히 이제 클래식한 고전적인 미가 있으니까 그래서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음식도 그렇죠. 너무 뛰어나고. 파리는 카페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을 보는 게 가장 아름다운 그 광경이다. 분위기 때문에 사실. 자, 무슨 영화 좋으셨어요? 저는 그래서 갑자기 우리 마이클 무어 감독의 다음 진공은 어디 이런 게 생각이 났어요. 원래 이제 휴가 생각하다가 그러다 휴가 얘기하다가 다음 진공은 어디에서 휴가 얘기가 나오거든요. 휴가가 얼마나 중요한가. 완전히 제목이 원래 제목은 뭐예요? 원래 제목은요. 모르죠. 원래 제목은 다음 진공은 어디 맞습니다. 영어로 하시면 그거 그대로. 그게 영어로. 넥스트 뭐지? 하여튼 어쨌든. 넥스트 침공은 왓? 그러니까 이제 마이클 무어가 매일 미국 사회의 그 현실을 고발하는 또 풍자하고 이런 사람이었잖아요. 스이코 만들고요. 화스이 911 만들고. 이것도 다큐 영화인가요? 다큐죠. 근데 이제 그 거꾸로 간 거예요. 마이클 무어가 이제 본인도 아이디어가 바닥이 난 거야. 그러다가 거꾸로 가보자. 그러니까 미국은 맨날 침공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클 무어가 성조기를 들고 침공을 하러 다녀요. 그래서 뭐 프랑스, 이탈리아 뭐 이런 데 침공을 하러 다니는데 침공을 하는 것이 뭐냐면 그 나라에서 가장 잘 돼 있는 복지제도 가서 미국에 왔으면 좋았을 걸. 그 나라 가서 그걸 침공해서 그걸 가져오는 거예요. 성조기 꽂고 자 프랑스의 교육제도 우리 거. 미국으로 가져오겠다. 이런 식의 이제 침공해서 좋은 걸 가져오겠다. 이제 반어법적인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영화인데요. 그 중에서 이제 이탈리아에 가서는 휴가제도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휴가제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그냥 단순히 놀고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노동을 위해서 얼마나 필요한 전제인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설득력 있게 보여주고요. 이탈리아 사람들이 노는 이유가 다 있구나. 막 한 달 놀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걸 거기 가서 그렇게 놀아도 돼? 그리고 노는데 또 돈도 다 주잖아요. 돈 다 줘도 돼? 그럼 오히려 그쪽에 있는 패션계 쪽의 사장이 그렇지 않으면 아이는 어디서 나오는데? 그렇죠. 쉬어야지 나오는데. 그렇지 않은 나라들은 어떻게 살고 있지만 이런 식의 반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개인적으로 여행을 많이 안 다녔는데 그 푸켓에 푸켓 중에서도 르 메르디앙 호텔에서
힐링 여행을 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힐링 여행 못 가거든요. 우리나라 사람 여행 가서도 뭔가 막 해야 돼 계속. 그쵸. 여기서 사진 찍어야 되고 막 또 가서 소주를 먹어야 되고 빨리빨리 움직여야 돼 어디서 뭘 해야 돼.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야 너 빨리 오늘 빨리 와. 아니 뭐 하러 가는데 그러니까 여행도 일이야. 갔다 오면 너무 왜 갔다 피곤해요. 왔지? 너무 피곤해. 막. 증명사진. 그리고 또 가이드들도 그래요. 자 이쪽으로 오세요. 증명사진 찍으세요. 제가 요거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예. 그러니까 이탈리아 휴가 스타일이요. 1년에 8주가 유급 휴가예요. 8중 2달이잖아요. 그리고 8월 한 달은 이태리가 다 쉬고요. 영어 속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리고 월급이 다 나오고 보통 30일에서 35일이 유급 휴가. 결혼하면 15일 휴가 무조건. 출산하면 무조건 5개월 유급 휴가 돈 다 줍니다. 네. 12월에 월급 2배 주고요. 나 이탈리아 가야 돼. 아마 요즘 복지 정책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면서 여기까지는 생각 못 할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 뭐 예를 들면 지금 정부가 뭐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대통령도 휴가를 가는 이유는 여러분들도 휴가를 가야 생산성이 높아지고 회사의 이익과 직원의 복지가 충돌하지 않는다. 뭐 이런 것도 이제 실천하려고 가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12월에 월급 2배 주고 뭐 5개월 유급 휴가 요거는 아닐 것 같아요. 이탈리아는 문화가 굉장히 중요한 나라잖아요. 그렇죠. 문화 산업이. 그렇다 보니까 그런 휴가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갖게 되는 경험치 네, 그런 게 쌓여서 더 좋은 뭐 물건을 만들 수 있고 좀 더 좋은 아이디어를 낼 수 있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게 하나의 투자라고. 다이안 레인 주연의 투스카니의 태양이라는 영화 있거든요. 그걸 제가 10수년 전에 보고 다이안 레인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 여인이 저희 이상형 같은 외모였어요. 그래서 나오면 무조건 보고 요즘 이제 슈퍼맨에서 다 늙어서 어머니로 나오는데 어쨌든 그 실패한 뭔가 문제가 생긴 어떤 출판 에디터 편집자였는데 그 이탈리아 투스카니에 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거든요. 투스카니 가서. 네. 제가 거기를 꼭 가봐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아직 못 가봤습니다만. 투스카니는 북부 밀라노 옆에. 네, 맞습니다. 네, 네. 밀라노 있고 지도상의 좌측. 네. 해변 도시. 네. 로마 갔다 오시더라고요. 아니, 좀 밀라노, 네. 베니스, 피렌체 이런 데는 수시로 갔다 와요. 여행 많이 안 가신다고 그랬는데 이탈리아는 주로 가시는군요. 갔다가 1박 2일 있다가 얼른 와요. 네. 정말요? 나중에 8월 말에 베니스 영화제 또 한번 갔다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그 투스카니 같은 데 가서 물론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 그 영화의 모티브입니다만 사실은 여행으로서 최적지의 장소이자 그 사람의 어떤 그 중간중간에 어떤 삶을 바꿔주는 어떤 맞아요. 좋은 계기가 되는 공간 같아요. 그래서 사람은 그렇게 한번 바꿔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좀 계급적으로 또는 계층적으로 그래도 예전보다는 그렇게 극단적으로 이렇게 뭐 계급이 분열돼서 이런 게 아니고 많은 이제 이 소비 계층들이 많이 올라왔으니까 그런 여행팀을 한번 꿈꿔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영화가 그런 걸 제공한다. 제가 제 회사 직원들을 이제 휴가도 주지만 1년에 한 번씩 데리고 해외여행을 같이 가요. 와. 예? 저 좀 시켜주시면 안 될까요? 아니, 이제 20대 후반, 30대 후반에 친구인데 근데 이번에 이제 며칠 전에 느닷없이 제가 어디서, 출연료가 한 몇백만 원 생겼어요. 저 생각지도 않았던 게. 그래서 어떻게 할까 이거 어디 줘버릴까 그러다가 우리 직원들에게 쓰자. 그래서 한 20명을 데리고 제주도 1박 2일 갔다 왔거든요. 그게 워크숍이라고 핑계를 댔더니 직원들이 회의자를 잔뜩 준비해왔어요. 그러면서 회의는 언제 하시죠? 그래서 워크숍은 그냥 술 먹고 때려놓는 게 워크숍이다. 그냥 줘야 되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근데 그럼 진짜 오너. 네, 이 회사 오너 진짜. 그러니까요. 제가 이탈리아에서 왔나? 마인드가 생각이 피성옥권만 다시 회복되면 이태리 갈까? 자, 그래서 꼭 다음 침공은 어디? 그러면은 이탈리아나 이런 데를 생각해 보시고 그러니까 휴가를 가시라는 것보다 휴가의 의미를 생각해 보시고 우리 한국식 자본주의가 휴가를 제대로 챙기지 못해서 자본주의가 건전해지지 못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역발상도 생각을 해보시고 줄리아 로버츠 주연의 먹고 마시고 기도하라 이런 영화를 보시면서 사람이 쉰다는 것은 노동하기 위해서 자기를 어떻게 충전시키고 그 사회를 위해서 어떻게 그 자체가 공헌하는 것이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거죠.
좀 재미없다 이러는데. 윤석평론가님. 아니, 좋아요. 근데 네. 이번에 저는 보통 우리나라 오너들이 좀 늦게까지 일해야지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보통 그러면은 초과 근무 수당도 주는데 한두 시간 슬쩍 이렇게 끼우는 경우가 있는데 네네. 이번 대선 때 칼퇴근법이 논란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반성이 되더라고요. 저도 1분이라도 10분이라도 그래서 6시 반 칼퇴근을 시켜봤어요. 네네. 이게 오래 있는다고 이 노동의 능률 효율성이 높아가는 게 아니다. 네. 칼퇴근해서 집에 와서 놀고 잘 쉬고 네, 자기 그렇죠. 시간 보내야지 그 일에 직장에 와서 집중도가 높아지더라고. 맞아요. 그게 1년 내내 보면 잘 놀고 와야지. 잘 쉬고 와야지.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노동력이 충만해갖고 10일 일하라 그러면 한 5일쯤 지나고 그때부터 죄의식 때문에 나가서 일해야 된다. 너무 열심히 사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이. 네. 이탈리아 영화와 관련돼서는 트립 투 이탈리아라는 영화도 있어요. 트립 투 이탈리아. 네, 트립 투 이탈리아로의 여행. 네. 영국 감독인 마이클 윈터버튼이 만든 거고요. 네. 두 남자의 이탈리아 여행기입니다. 예. 영화가 어쨌든 이제 요새 이런 여러 가지의 방면의 정치학을 생각한다. 여행의 정치학. 맞아요. 네, 이런 것도 이제 영화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 이번에 로마 가면서 카프리를 갔거든요. 네. 박지성 선수의 그 신혼여행이지. 근데 실망해서 카프리 맥주가 없더라고. 그래요? 맥반이죠. 네. 근데 진짜 그 버킷리스트 1위에 올라가 있는데 아니 카프리가 너무 좋더라고. 네. 부럽다 진짜. 거긴 아침 저녁으로요. 가을 날씨예요. 그래요? 예, 그리고 참 유럽 사람들이 날마다 클럽과 라운지를 여는데 몇 시에 여는 줄 아세요? 밤 12시. 밤 12시. 12시부터 시작되나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침까지. 새벽 1시. 그래갖고 5시, 6시까지 놀고 휴가 온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가서 밥 먹고 오전에 아침 먹고 오전에 좀 자고 그냥 자지 않아요. 수영장에서 선탠 하면서 자고 깨서 샴페인 먹고 또 자고 계속 자다가 이제 저녁 되면 클럽 가고 그러면서 이제 보니까 힐링을 하는 거예요. 이 35도 더위에 진짜 그 가을 날씨라고 하니까 진짜 네. 알겠습니다. 우리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윤성훈 평론가님 뭘 가져오셨나요? 네, 저는 이번에 이제 파리 부동산 대책을 보면서 뉴스를 보면서 사실 여러 영화들이 떠올랐는데요. 좀 남양 특집으로 너무 더우니까 요즘에 공포 영화 중에 한 편을 좀 골라봤습니다. 허정 감독의 숨바꼭질이라는 작품이에요. 소년주 나왔던. 네, 맞습니다. 공포 영화인 줄 알고 봤더니 제가 보니까 저도 보고 나니까 부동산 영화다. 그러니까 스릴러, 어떤 좀 액션도 좀 가미되어 있고, 그런 작품이죠. 네, 여기 이제 고급 아파트에 사는 그 아파트가 사실 이제 뭐 땡땡 캐슬이거든요. 네, 아파트 브랜드는 좀 바꿨는데, 그 이제 성공한 사업가가 나오고요. 그런데 이제 물려받은 재산이 많은 거예요. 근데 자기는 원래는 그 입양된 아이고, 원래 그 집에 살고 있던 그 친자, 그 형이 있었는데, 그 형에 대한 좀 비밀을 갖고 있는 그런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형이 오랫동안 소식이 끊겼는데 실종된 것 같다. 그런 소식을 듣고서 그 형이 살던 집에 갔더니 뭔가 이제 미스테리한 일이 거기에 이제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아파트에서 자꾸 이제 사람이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너무나 낡은 아파트이고요. 이제 형이 살던 데가 거의 뭐 이제 그 철거를 앞둔 그런 아파트인데 거기서 자꾸만 사람이 사라지고 거기에 이제 어떤 딸을 데리고 사는 어떤 주부가 너무 불안해서 누가 지켜보는 것 같다. 불안해서 살 수가 없다. 막 이렇게 하는 이야기를 또 막 소름 돋죠. 아니 어쨌든 그래갖고요. 이제 그 소년주가 이제 그래서 그 주부의 얘기를 듣고 이제 찾다가 그 소년주의 형이 없어진 거예요? 네, 캐비넷에서 막 시체가 나오기 시작해요. 왜 변호사 얘기해요? 옷장에서 시체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약간의 반전도 있고요. 옷장이고요. 그러니까요. 이제 일어나면 안 되는 그런 살인이 일어난 거죠. 도사님은 어쩜 이렇게 연기를 잘하실까요? 다 아는 얘기면서. 아니 근데 얘기를 듣는데 막 진짜 이게 소름이 돋아요. 그래서 왜냐면 졸면서 봤거든. 제가 이 이야기를 좀 고르게 된 게 이 영화의 처음과 끝에 이제 이 영화의 어떤 컨셉을 알려준 나레이션이 좀 등장을 하는데 제가 조금 소개를 해드리면요. 어린아이의 목소리로 나레이션이 깔립니다. 언제부턴가 우리 동네에 이상한 소문이 떠돌기 시작했다. 남이 살고 있는 집에 몸을 숨긴 채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였다. 그 사람들은 몰래 함께 살다가 자리를 대신 차지한다고 한다. 마치
올빼미 새끼처럼. 네, 이런 대사가 나와요. 근데 뭐냐면은, 뭐 사실 부동산 대책은 늘 나오잖아요. 정권마다 나오는데 한국 사람들이 집에 대해 갖고 있는 어떤 집착이랄까요? 네, 어떤 안정된 주거 환경에 살고 싶은 그런 욕구. 네, 집착이라는 뜻이 집이 안착하고 싶은 거죠. 집착. 그렇게 네 봐주시면 이 영화에 딱 맞는 해석이실 것 같고. 네, 그래서 어떤 그 집을 갖고 싶은데 거기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위협들. 집을 갖고 싶은데 집을 못 갖는 네, 어떤 그런 사람이 집에 살고 있던 사람을 죽이고 자기 집이라고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몰래 숨어 살다가. 근데 이게 좀 숨어 살다가. 네, 실화를 또 바탕으로 한 그런 이야기라서. 그러니까 이제 그게요. 듣기 싫어하실지 모르지만 이제 막스의 노동의 소외하고 비슷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재개발 지역에 그 원래 살던 사람들이 재개발되면 못 들어가잖아요. 오히려 못 들어가죠. 비싸지니까 추가 개발비 내고 개발비 내고 그러니까 더 단가가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바깥에 돈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거기서 오랫동안 살던 사람들은 쫓겨나고 낡은 환경을 새롭게 개발해서 좋은 환경으로 살 수 있다고 잠깐 생각하지만 쫓겨나잖아요. 밀려나잖아요. 그러니까 공장에서 자기가 만드는 뭐 보석이든 어떤 뭐 이런 것들을 노동자가 갖지 못하는 그런 소외 현상을 갖듯이 주거 환경이라든가 주거 대책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그런 계층들을 소외시키는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사실 요번에도 좀 이제 어떤 집을 팔고 살 수 있는 이제 환경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해당이 되는 이야기이긴 한데 저는 이제 어떻게 대출이나 좀 잘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여행 가서 다 썼잖아요. 일단 4개월 동안. 그러니까. 그렇죠. 네. 신나 있었죠. 저는 이번에 그 부동산 대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다세대 다주택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세금을 물론이죠. 내야죠. 그 복잡하게 얘기했는데 우리 며칠 전에 얘기했지만 대한민국에서 주거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인식하지 않고 돈벌이 수단으로 투기하고 있는 이 투기꾼을 이 사회에서 영원히 축출하겠다. 저는 핵심이 그거예요.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야죠. 저 다주택자거든요. 그걸 저도 박수 보내요. 세금 다 내신다면요. 다 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돈이 만약에 세금을 많이 낼 거니까 주택이 아니라 주택을 사는데 쓰지 않고 예금을 한다. 그럼 그게 일정 경제활동은 투자되고 그럴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집으로 가지만 집으로 안 가고. 숨바꼭질에서. 네네. 영화를 좀 다시 돌아가 보면요. 돌아가야 돼요. 네. 여기 보면은 그 철거 직전에 그 아파트에 빈 방들이 많으니까 거기 이제 숨어 살던 사람이 그렇게 이제 살인을 저지르게 된 건데. 숨어 살다가 왜 살인을 저질러요? 자기 본 집의 주인이 오나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 불안감에 사는 거죠. 어쨌든 자기 집은 아니니까 여기에. 왜냐면 또 막 그 핸드폰이랑 그리고 그 카드 같은 것들 다 훔쳐가지고. 점점 이제 편집증과 이제 강박증과 이제 정신적 그런 우울증과 이런 게 숨어 사는 집도 점점 업그레이드 시켜요. 이렇게 갈아타게 해서 좋은 집으로. 그래서 이제 그 캐슬로 들어가요. 거기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정말 반복해서 계속 우리 집이야. 우리 집이라고. 이 절규를 한 10번 이상 합니다. 그게 핵심이었어요. 이 영화의 정말 핵심은 바로 이 부분인데, 그러니까 그 광기가 어떤 식으로 등장하냐면은, 그 이제 손현주 씨가 우리 가족들만 살려주면, 이 집을 줄게. 집을 줄게. 근데 만약에 우리를 살려주지 않으면 다 태워버릴 거야 하면서 이제 라이터를 딱 대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거의 그 정신을 못 차리고 우리 집이라고. 왜 우리 집에 불을 지르냐. 그렇죠. 그리고 이제 라이터를 던져버리니까 거의 이제 실성을 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좀 우울했어요.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좀 올바르지 않을 수도 있다. 이게 좀 양가적인 영화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 자기 집을 갖고자 열망하는 계층을 사실은 좀 정신적 이런 그 범죄자로 그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시대의 중산층 구조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실은 더 피해자인 것처럼 가해자 피해자를 좀 역전시켜놔서 그 보기에 따라서는 정치적으로 좀 잘못 와전된 방식으로 설명할 수도 있는데. 손현주 씨의 손현주 씨의 인물에 또 숨겨진 비밀들이 또 그렇죠. 좀 그러니까 있고요. 이걸 전체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지금 윤성원 평론가 얘기한 것처럼 전체적 그 견지에서 이 영화를 봐야지만. 윤성원 평론가 얘기 다가 기분 좋아졌는데요. 오동진 평론가 얘기 들으니까 확 기분이 나빠졌어.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이 영화를 만든 허정 감독이 이제 저한테 좀 문제 제기를 할 수도 있겠어요. 허정 감독 개인적으로 잘 몰라요?
아직도 말아요. 네. 네. 근데 사과하세요, 언론. 네, 죄송합니다. 네, 아무튼 이제 그 오동진 선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러네. 오해를 하면 안 되는데. 정치적인 의미가 있네, 살짝. 네, 그렇죠. 이제 오해를 할 수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봐야 돼요. 그렇게 만든 어떤 그 인물이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그런 사회적인 기반이라든가 그런 환경들에 좀 더 관심을 갖는다면 네, 이 영화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공포 영화가 아니라 그 현대인들의 공포를 자극하는 가장 어떤 공포의 심저에 근저 있는 게 있는 그 집에 대한 주거 환경에 대한 불안감. 네, 그런데 이 영화를 보고 집 때문에 이 영화 만들었다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좀 비정상적인 관객이야. 그러니까 영화의 정치학을 가장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장르가 공포 영화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는 좀비 이런 것도 사실은 지금 현대 인간들이 얼마나 좀비 때처럼 살아가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뭐 이런 것들을 상징하고 있는 것처럼 공포 영화가 가장 극명하게 그 시대의 정치 사회 현실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구나. 난 외국 영화를 보면 좀비 영화가 그렇게 많았고 이번에 무슨 또 대작 하나 나왔는데 그것도 보다 보니까 좀비 영화예요. 네. 무슨 미라. 네, 그 좀비 영화. 보다 짜증나고 난 왜 자꾸 좀비 영화를 만들지? 네. 우리 집사람도 물어보는데 현대인이 갖고 있는 저 심연 깊은 곳에 있는 공포. 네, 근데 불안감. 네. 그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공포라는 게 가장 우리한테서 필요하고 가장 가까운 것에서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 그래요. 공포 영화에 나오는 소재들이 핸드폰. 우리 몸에서 이제 떼지 않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무서워. 여기서 이제 그 공포적인 요소가 나오게 되고 집도 마찬가지고 가장 친한 친구, 우리 가족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귀신으로 몰려난다든가 또는 이런 이상 식으로 범죄자로 나오거나 그러잖아요. 네, 그렇죠. 아니, 그거 하면 무섭겠다 진짜. 핸드폰에서 자꾸만 누가 불러요. 사실은 그 링이란 일본 공포 영화가 TV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미디어가 갖고 있는 사실은 그때부터 저 TV 없앴어요. 무서워서. 정말요? 예. 정말 무서워 나 TV. 그 여러분들 잘 아시는 김지훈 감독이 중편 영화 메모리즈라는 영화를 만들었는데요. 여기서도 역시 도시 근교가 개발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살인극입니다. 그 신인 때 만들었나요? 비교죠. 놈 훨씬 전이죠. 네. 훨씬 전에 만든 중편 영화였었죠. 그러니까 아주 공포 영화를 잘 만든 장화홍련 전이었거든요. 알겠습니다. 오늘 오동진 평론가 마이클 무어의 다음 침공은 어디? 그다음에 윤성훈 평론가가 가져오신 숨바꼭질 조용필 노래인 줄 알았어요. 이 영화를 만든 허정 감독이 이제 새 영화 장산범이라고요. 또 공포 영화 또 한 편 만들었는데 곧 개봉됩니다. 오동진 영화평론가 함께 하셨고 윤성훈 영화평론가 함께 하셨습니다. 인사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광고 듣고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소서. 정봉주의 정치쇼 토요일 2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과학과 정치를 오가는 재미를 설설설설 풀어주시는 강양구, 강원도 양구에서 오셨다 그래서 강양구 과학 전문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강양구입니다. 예, 진짜 강원도 양구에서 오셨어요?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토요일 오후인데요. 네. 비트코인 투자한 분들 요즘 좀 많죠. 많으시죠. 예. 잃으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잃은 분들. 네, 돈 잃으신 분들도, 번 분들도 많으신데. 이제 올라갔을 때 하이점 정점 쳤을 때. 정점 쳤을 때. 근데 지금 비트코인이 한 300만 원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시기 때문에 아마 그냥 지금 약간 보합세거든요. 우리 아는 사람은 20만 원대 샀대는데.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등락이 폭이 심하니까 높은 고점에서 사셨다가 딱 떨어졌을 때 급하셔가지고 파셔가지고 손해보신 분들 있으실 겁니다. 근데 계속 분명히. 갖고 있으면 올라가요? 그건 제가 말씀 못 드리겠어요. 함부로 제가 말씀드렸다가 점입고 막 이렇게 투자하셨다가. 그럼 큰일 나요. 우리가 방송도 다 잘려. 재테크 개념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과학으로. 오늘은 과학으로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가상화폐 혁명인가 버블인가? 혁명이죠. 이 가상화폐를 갖고 뭘 해요, 근데? 혁명이죠. 그냥 투자만 해나? 혁명이죠. 그러니까 가상화폐라고 하니까 이제 어떤 분들이 이제 도대체 저건 뭐냐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이건 몸이? 사실 가상화폐가 있긴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현금을 사용하긴 하지만은 현금이 실제 화폐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유통되는 현금의 비중이 전체 화폐의 3%밖에 불과하대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그냥
전자기록으로만 왔다 갔다 하는 돈이라는 거죠. 쉽게 해서 우리가 카드 쓰는 것도 카드 쓰는 것도 다 가상화폐죠. 그러니까. 포인트 쓰는 거.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은 이제 가상화폐여서 비트코인이 혁신적인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기존의 가상화폐들은 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발행 기간이 있고요. 예를 들면은 뭐 달러 같은 경우에는 미국 연준이고, 원화 같은 경우는 한국은행이고 이런 식으로 다 발행 기간이 있잖아요. 발행 기간이 있고 또 그리고 또 그 유통과 관련된 중요한 기관들이 있죠. 뭐 은행이라던가 뭐 정부라던가 통화 당국이라는 게 있고 그런 데서 어쨌든 발행량부터 시작해서 유통을 어느 정도 할지 그 가치를 어느 정도 할지를 어쨌든 간에 계속 컨트롤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오늘 우리가 얘기할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는 그런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게 없어요. 컨트롤하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그게 혁명적이라는 겁니다. 그럼 위험하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이제 제가 이제 좀 이따가 이제 설명을 차분히 드릴 텐데 일단 그 가상화폐 아버지? 뭐 이 비트코인이라는 게 이제 가상화폐 기축통화 뭐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건데 사실은 비트코인 말고도 이제 굉장히 비트코인 이후에 다양한 많은 가상화폐들이 등장을 했거든요. 비트코인은 비트박스 하다가 코인을 생각한 건가? 모르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만든 사람은 있습니다. 2009년 1월 3일 날 나카모토 사토시라고 스스로를 지칭한 사람이 처음으로 이제 이 비트코인을 이제 사용하기 시작을 했어요. 일본 분이에요? 일본 분 아니에요. 누군지는 몰라요. 이게 개인인지 집단인지 모릅니다. 어쨌든 아마 오랫동안 막 고안을 했겠죠. 그 다음에 이 땅을 이제 2009년 1월 3일 날 딱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가상화폐계에 유태인들이 들어와 있다. 그런 소문도 있죠. 그리고 중국의 신흥 부자들이 IT 쪽에 밝은 분들이 뛰어들었다. 그래서 이 나카모토 사토시의 정체를 놓고서 지난 한 몇 년간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작년에 이제 호주의 한 보안 암호학자이자 보안 컨설턴트가 내가 바로 나카모토 사토시다 라면서 이제 몇 가지 증빙 자료와 함께 이제 자기를 드러냈어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한 80% 정도는 이제 저 인간이 나카모토 사토시인가 보다라고 믿는 분위기고 한 20% 정도는 뭔가 저 사람이 나카모토 사토시라고 하기에는 좀 급이 낮은 것 같다. 그러면서 막 약간 불신하고 있는 상황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본인이 나카모토 사토시라고 하는 사람이 2009년 1월 3일 날 비트코인을 처음으로 세상에 등장시킨 건 사실이고요. 그 나카모토 사토시라는 개인인지 그룹이 비트코인을 설계했고 그 소스까지 다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트코인의 설계도를 가지고 비트코인도 유지가 되고 있고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가상화폐들이 나와서 이제 오늘을 이루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처음에는 이제 비트코인이 지금처럼 지금 막 이렇게 특별히 가상화폐가 뭔지 비트코인이 뭔지 나카모토 사토시가 누군지 모르시는 분들도 비트코인 이름쯤을 한 번쯤 들어봤잖아요. 그리고 이제 1 비트코인이 제가 방금 확인을 해보니까 우리나라 가치로 거래소에서 300만 원에 지금 유통이 되거든요. 근데 처음에 나카모토 사토시가 비트코인을 2009년에 등장시킬 때만 하더라도 한 몇 년간은 쓰는 사람들이 진짜 IT 업계에 몇몇 마니아들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전설처럼 내려오는 일화도 있었냐면 날짜까지 정확히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2010년 5월 18일 날 이 1만 비트코인을 비트코인을 좀 가지고 있었던 한 IT 관계자가 나 피자 2판 먹고 싶은데 누가 나한테 피자 보내주면 내가 비트코인 줄게. 1만 비트코인 싸줄게. 라고 이제 이제 IT 업자들이 이제 많이 이제 하는 게시판에다가 그 글을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분이 미국 플로리다에 살고 있는 분이었는데 진짜 누가 그분 동네 피자 가게에 전화를 해가지고 피자 2판을 그분 집 주소로 보내준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당연히. 그리고 비트코인 시장이 워낙 없고. 내가 지금 피자 2판 보내줬으니까 너 약속대로 나한테 비트코인 보내줘. 그러면서 자기 계정 주소를 올려놓은 거죠. 1만 비트코인. 그러니까 실제로 1만 비트코인이 그 사람한테 간 겁니다. 근데 1만 비트코인이 오늘 우리나라 돈으로 300만 원이니까 지금 몇억 원이겠어요. 1000억, 10억, 100억, 300억. 300억 원. 우와. 피자 2판에 300억 원.
하나에 150억짜리 픽자. 네, 그렇습니다. 인생 픽자. 그러니까 만약에 그분이 그 1만 비트코인을 진짜 다른 데 사용하지 않고 고스란히 가지고 있었다면 지금 거의 뭐 300억대 부자가 돼 있었겠죠. 예, 그런 저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있었던 거고요. 아니, 우리 초등학생, 중학생들 사이에서 게임머니, 게임 포인트들 갖고 있잖아요. 게임머니라 그러나요? 네, 게임머니. 게임머니인데, 나 오늘 빵 먹고 싶은데 햄버거 주면 게임머니 얼마 줄게 이러고 거래가 된 거죠. 예. 그런 거죠. 근데 이제 게임머니 같은 경우는 이제 게임 회사가 발행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나카모토 사토시라는 분이 설계를 해서 그 시스템을 만들긴 했지만은 사실은 그것이 굴러가고 있는 것은 아무런 컨트롤하는 기간 없이 굴러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되게 신기하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거래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보안의 위험도 있을 테고 그 거래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하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시스템이 필요할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국민은행이나 농협에다가 계좌를 만들고 거기서 거래를 하면은 당연히 국민은행이나 농협이 엄청나게 수익을 보잖아요. 수익을 보고 또 그 수익에 대한 대가로서 걔네들은 뭐 성능이 좋은 컴퓨터들로 데이터 센터를 운영을 하고 그 데이터에 기록도 남기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방호벽 같은 걸 쳐가지고 해킹으로부터 막고 문제가 생기면 자기들이 책임을 지고 만지려고 하지만은 뭐 그런 걸 하잖아요. 근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1비트코인에 300만 원씩 거래가 되면서 지금 전 세계에서 거래가 되고 지금 이 순간에도 거래가 되고 있는데 컨트롤 타워가 없단 말이죠. 그럼 도대체 어떻게 유지가 될까 하고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이 대목이 바로 정말 이 나카모토 사토시가 천재 소리를 듣는 거고 비트코인의 가장 혁신적이고 혁명적인 대목입니다. 이런 건데 비트코인을 얻는 방법을 흔히 채굴이라고 해요. 마이닝이라고 이제 그 업계 사람들이 마이닝을 하는데 금광이나 탄광 이런 데서 캐내는 거. 군함도에서 석탄 캐냈던. 그걸 이제 IT 용어로 이제 비유해가지고 사용을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는 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성능이 좋은 컴퓨터를 앞에다가 놓고 그쪽에서 랜덤하게 제시된 어떤 암호를 푸는 겁니다. 그 컴퓨터로. 시간이 꽤 걸려요. 컴퓨터 용량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면은 어쨌든 간에 뭔가 제시되어 있는 암호를 풀면은 굉장히 어려운 수학 문제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걸 풀면은 그것에 대한 대가로 비트코인이 지급이 되는 거예요. 채굴하는 거. 그걸 채굴하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문제는 누가 제시해요? 근데 그걸 이제 랜덤하게 제시가 되는데 그리고 채굴량이 늘어날수록 점점 더 그 난이도가 어려워져요. 그러겠죠. 그리고 또 한 문제를 풀었을 때 얻을 수 있는 비트코인의 양도 줄어들고. 근데 이제 제가 왜 갑자기 채굴 얘기를 꺼내냐면은 지금 전 세계에서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을 채굴하고 있는 컴퓨터가 10,000대라고 한다면은 바로 그 10,000대의 시스템에 비트코인에 오가는 모든 거래 정보 이런 것들이 저장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나는 정말 이기적인 목적으로 비트코인을 한번 벌어보려고 고용량의 컴퓨터를 만들어가지고 막 뭔가 삽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경제적 수단의 대가로 나는 비트코인을 얻지만은 그 마이닝하는 과정 자체가 비트코인이 굴러가게 하는 겁니다. 마이닝하는 과정 자체가 바로 비트코인 시스템을 유지하게 하는 일이 된다는 거죠. 관심이 없으면 비트코인이 유지가 안 되는데 관심 있는 사람은 제가 비트코인 해갖고 1,000개를 채굴했대? 100개를 채굴하니까 얼마야 저게 3천만 3억이야? 나도 해야지. 그래서 좋은 시스템, 좋은 컴퓨터를 가지고 해가지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전 세계 10,000명이라 그런다면 그 10,000명들이 막 뭔가 마이닝을 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마이닝 하는데 문제 던져주는 게 자기 시스템이 자동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좋은 컴퓨터가 접근할수록 랜덤의 문제는 점점 더 어려운 문제가 자체 생산이 되는 프로그램을 개발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NSA 이런 데서 비트코인 시스템을 해킹을 해보려고 막 시도를 한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NSA 미국의 국가안보국 같은 데서 비트코인 시스템을 한번 해킹을 해보려고 막 여러 가지 시도를 한 겁니다. 근데 NSA가 가지고 있는 가장 성능이 좋은 슈퍼컴퓨터로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전 세계에 엄청나게 성능이 좋은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 10,000명, 20,000명, 30,000명이 마이닝을 막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개미들을 못 이기는 거예요. 이른바 슈퍼컴을 이길 수 있는
작은 컴퓨터 집단이 만들어진 하나의 네트워크인데 이게 인간으로 얘기하면 집단 지성이 맞습니다. 위키피디아가 만들어진 거네.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른바 화폐계의 위키피디아. 그러네. 그런 식으로 비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브리테니카는 자기의 슈퍼컴퓨터를 갖고 내 정보를 오픈하지 않고 여기 갖고 돈 내고 써라. 근데 위키피디아는 무슨 얘기야? 각자 좋은 정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다 모여. 이 모여 있는 게 전 세계 어느 슈퍼컴퓨터도 이길 수 있는 최강의 백과사전이 됐듯이 최강의 화폐가 된 거네. 근데 이제 위키피디아는 이제 약간의 그런 공공성이나 선의가 거기에 끼어들잖아요. 여긴 자본성. 근데 여기는 자본성. 나의 이익을 위해서 막 내가 좋은 시스템 컴퓨터를 하고 막 열심히 시간 투자를 하고 막 전기도 엄청나게 많이 먹거든요. 컴퓨터 불이 날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게 바로 그런 것들이 그 네트워크들이 모여가지고 이 시스템이 굴러가게끔 하는 거죠. 자본주의의 극단화된 모습이네. 목표도 없어. 그러니까 이제 또 기가 막힌 게 뭐냐면은 그 참여하고 있는 모든 시스템에 사본이 다 저장이 돼요. 모든 거래 정보에. 그 정보를 갖고 이걸 창조한 창조주. 위키피디아가 아니라 비트코인의 창조주는 그 정보를 갖고 뭘 할까? 무언가 하려고 그런 거 아닐까? 모르겠습니다. 그거. 우주인 아니야? 지구를 침공했던? 이거 근데 한두 사람이 그걸 아무리 개발자라고 하더라도 한두 사람이 그걸 할 수 없는 게 제가 방금 그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컴퓨터에 사본이 저장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만 고친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본도 너는 다른 99장이랑 다르네? 너 기각. 너 이거 조작된 거야. 가짜야. 하고 빠져버리기 때문에. 자, 그런데 지난 7월 27일 용산 전자상가에서 일부 컴퓨터 판매업자들이 채굴형 PC 막 돌리고 있었어요? 네. 근데 화재 위험이 높아지니까 상가 상호에서 채굴을 금지하소서. 왜냐하면 보통 굉장히 고용량의 그래픽카드가 들어가는데요. 그 고용량의 그래픽카드를 이용해서 채굴 소프트웨어를 돌리는데 그 과정에서 전기가 엄청나게 많이 먹어요. 부하가 엄청나게 많이 걸려요. 과부하가 걸리니까 펑 하고 과부하가.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채굴업계 큰 손들이 지금 다 어디에 있냐면 중국에 있다고 그래요. 중국 서부 뭐 이런데. 일단 거기에 이제 자기들 나름대로 그런 슈퍼컴을 갖다 놓고 그러니까 성능 좋은 컴퓨터들을 여러 대 갖다 놓고 그래픽카드 고용량의 그래픽카드들을 막 거기다가 꽂아 나온 다음에 자체 발전기를 막 돌려가지고 자체 프로그램을 돌아서 채굴할 수 있도록. 네, 채굴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마구마구 막 이제 비트코인을 채굴하려고 지금 마이닝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도 그런 팀이 있겠네. 우리나라도 그런 팀이 있죠. 우리나라도 물론 채굴 팀이 있는데 사실은 갈수록 이 채굴 비용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전에는 비트코인이 그러니까 채굴 비용이 높아지니까 이 비트코인 자체가 너 이거 채굴하는데 들은 게 얼마 들었어? 그러니까 오늘 200만 원 좀 들었는데 하나 채굴하는데 수익 좀 한 30% 보시면 그래서 300만 원이야. 그래서 그 가격이 나오는구나.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은 채굴을 막 했는데 얻을 수 있는 비트코인의 양보다 그 채굴하는 데 들어가는 자원의 양이 훨씬 더 커요. 그래서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는데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이미 넘어섰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막 혹해가지고 나도 이렇게 컴퓨터 막 하고 막 무슨 그래픽카드 좀 꽂아가지고 채굴을 한번 해볼까? 그러면 하나 채굴하는데 1,000만 원 들어. 네, 거기에 들어가는 전기세, 뭐 시스템 비용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이 들기 때문에. 근데 비트코인이 아무런 목적 없이 그냥 캐는 거 아니야? 캐면 돈 되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옛날에 그 무슨 영화에 막 뛰면은 그 뒤에 사람들이 쫓아가고 그 하나의 역사가 되고 하나의 그냥 무슨 기사가 되잖아요. 어디로 가는지 본인도 모르고 뛰는데 그게 뭐였었죠? 그 영화가? 저도 그 영화는 생각이 안 납니다. 근데 사실은 비트코인을 설계했던 분들 자체는 그게 있었긴 해요. 그러니까 목적이 있었긴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달러나 아니면은 뭐 위안화 같은 거 인플레가 계속 문제잖아요. 중앙 정부가 자기 필요에 의해서 돈들을 계속 찍어내니까 그리고 또 화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세계 경제를 쥐락펴락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IT 쪽에 있으신 분들이 약간 무정부주의, 이제 아나키스트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많잖아요. 야, 비트코인 누가 만든지 나 알았다. 중국의 그 경영학자, 화폐 전쟁 쓴 그분. 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저도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그분이 썼을 가능성이 높은데 화폐에 대한 적대적 분노를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그렇다면은 차라리 무슨 발행 주체도 없고 컨트롤하는 기관이나 사람도 따로 없는
대안화폐를 만들어가지고 우리끼리 사용을 하면 국경도 없고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화폐를 만들어 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취지에서 이제 만들어졌는데 예. 지금은 사실은 비트코인이 약간 그런 수단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약간 금을 대체하는 자산 축적의 수단, 아하. 혹은 투기의 수단, 예. 혹은 또 이건 거래 내용 자체는 100% 다 기록이 되는데 거래 주체가 누군지는 익명되게 숨을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저번에 랜섬웨어 몸값으로 그렇죠. 인질 그 컴퓨터를 데이터를 인질로 삼은 다음에 몸값을 요구했는데 그 몸값을 뭘로 달라고? 비트코인으로 달라고. 화폐 전쟁 수홍빙. 예, 그런 용도로 막 사용이 될 수 있는 거죠. 오호. 야, 이게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지금 그 채굴에 뛰어든 거 보니까 맞아요. 화폐 전쟁.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채굴에도 중국 사람들이 뛰어들고 있고요. 예. 또 하나는 거래에도 뛰어들고 있어요. 네, 중국 사람들이 이제 중국에 사실은 이제 막 돈을 엄청나게 많이 든 신흥부자들이 많잖아요. 예. 근데 그런 사람들은 어쨌든 간에 자기 돈을 도피할 수 있는 어떤 수단이 필요하잖아요. 중앙 정부의 눈을 피해서. 예. 그래서 그런 용도로도 또 이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라는 얘기도 실생활에서 못 쓰잖아요. 실생활에 쓸 수가 있어요, 사실. 아니 제가 네. 정확하진 않은데 네. 뭐 투자하시는 분이 비트코인을 하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근데 이분이 연결되어 있는 세계 네트워킹에 서로 누군지 몰라. 네. 이 비트코인으로 동남아시아 세계 휴양지 빌라를 다 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으로 돈도 벌면서 이게 멤버십으로 돼갖고 세계 모든 휴양지를 갈 때 50%로 싼 비용으로 가고 항공 이용할 때도 싸게 이용하고 그래서 무슨 논리냐 그러니까 아니 우리 여기 투자한 사람들은 이 멤버십을 갖고 그렇게 어딘가에서 싼 값을 비행기가 퍼스트 클래스가 이코노미 클래스 가격으로 오고 네네. 그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하드웨어를 다 사버린 거야. 근데 이게 다 중국인이 되는 거예요. 느낌이 오죠.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비트코인 업계 혹은 가상화폐 업계에 큰 손인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그 다음 단계로 비트코인이 허공에 있는 거니까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질지 모른다고 하면서 오프라인하고 연결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럴 수 있겠군요. 그러다 보니 이 보험업계 큰 손이가 마구 파고 들어가 봤어요. 제가 이 얘기를 들은 지 1년 넘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휴양지도 갖고 있고 호텔도 갖고 있고 호텔도 싼 가격, 항공사까지도 싼 가격. 근데 어쨌든 전 세계에 지금 돈 좀 있으신 큰 손들이 되게 비트코인을 일종의 자산 축적 수단으로 자금 도피, 혹은 자금 도피 수단으로 삼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최순실이 들어가 있지 않을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최순실의 머리로 비트코인을 할까? 비트박스는 몰라도. 근데 그것과는 별개로 비트코인의 역사가 굉장히 오래되었기 때문에 비트코인 올 초에 비트코인 가격이 좀 출렁인 적이 있었는데요. 오른 적이 있었는데 그건 일본 정부가 비트코인을 일종의 결제 수단으로 삼겠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또 가파르게 상승한 적이 있었어요. 이런 것처럼 호텔 체인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쇼핑 업계 체인이라던가 이런 데서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삼겠다라고 발표한 곳들은 꽤 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네트워킹이 되어 있는 제가 아까 얘기했던 휴양지 시설, 호텔, 여행사 이런 게 그 연결이 되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개인 입장에서는 비트코인으로 호텔비를 결제하기가 참 망설여져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올라가니까. 예를 들어 1박에 뭐 예를 들어서 30만 원, 50만 원이어가지고 뭐 고급 호텔에 결제를 하려고 하는데 비트코인을 딱 내려고 하는데 이게 내일 60만 원이 될지 70만 원이 될지 모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상황에서는. 그 피자 2판 배달해주고 만 비트코인을 받았어요. 그 사람이 이거 조금 있으면은 내가 이게 그러면은 한 100불 받고 팔을까? 예. 그때 팔았을 수가 있지. 네. 그런데 지금 300억이 300억 원. 그러니까 이제 지금의 비트코인은 애초에 설계했던 사람들의 기대와는 다른 용도로 지금 사용이 되어버리는 거죠. 전문가들은 관심 갖지 마라 위험하다. 네. 라고 경고하고 있잖아요. 저는 근데 약간 생각이 다릅니다. 왜냐면은 아까 제가 이제 감옥 가고 싶어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그 비트코인 이후에 이제 뭐 이더리움이라던가 뭐 대시라던가 뭐 리플이라던가 뭐 등등의 여러 가지 이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고 비트코인 새끼들처럼 이제 새끼 쳐가지고 이제 다양한 가상화폐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다양한 가상화폐들이 앞으로 응용될 수 있는 잠재력이 무궁무진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새끼들 중에 하나인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던가 구글이라던가 이런 전 세계적인 IT 기업들이 컨소시엄 같은 걸 마련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더리움을 이용해서 우리들이 결정했다. 여러 가지 새로운 뭐 결제 시스템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지금은 돈을 가지고 할 수 있잖아요. 예. 근데 돈 대신에 예를 들어서 부동산 거래 정보를 전 세계 부동산 거래 정보를 이런 식으로 가상화폐가 운영되는 원리처럼 해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그 정보를 갖고 있는 그 가상화폐는 뜨겠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부동산 거래 정보를 예를 들어서 등기소 중앙 정부가 다 모아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그걸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더리움이 운영되는 시스템처럼 아니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가 운영되는 시스템처럼 이렇게 운영을 한다면은 예. 그건 굉장히 혁신적인 일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운영할 여지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이게 지금은 되게 무슨 투기의 수단이고 뭐 투기 강풍을 불러일으킨 것처럼 보이지만은 앞으로 굉장히 다양한 영역에서 우리의 일상생활을 바꿀 수 있는 잠재력이 충분히 있는 새로운 기술적인 저는 변화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우리가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에 네.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는 맞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활용 가능한 영역이 개척될 수 있겠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개인 차원에서는 저는 그냥 조금 관심을 가져보는 거 좀 좋은 것 같아요. 너무 과열돼 있다는 지적. 네. 과열돼 있어요. 과열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이 있는데 이걸로 비트코인에 들어갈까요? 하고 저한테 물어본다면 저는 들어가지 마세요라고 말리고 싶습니다. 예. 막 예를 들어 빚을 내 가지고 막 오를 것 같으니까 들어가도 되나요? 그러면 저는 들어가지 마시라. 예.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는 지금 이게 지금 굉장히 투기적으로 사용되고 이러고 있기 때문에 악용 가능성.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지하 경제를 지탱하는 수단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자기 돈 불법 부정한 자금 빼돌리는 수단으로 빼돌리는 수단으로도 사용할 수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정부 차원에서 이걸 규제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식의 이슈들이 분명히 있고 그런 걸 이제 정치인들이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 비트코인을 규제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새로운 투기 수단, 새로운 사행심을 조장하는 수단 이거 돈 빼돌리는 수단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근데 여의도에서 고민해라. 네, 저는 근데 거기서 이제 아까도 제가 이제 약간 강조를 했던 게 이건 무조건 투기 수단으로만 보지 말고 새로운 어쨌든 가능성이나 지평을 열 수 있는 기술 혁신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고려해가지고 여러 가지 자정작용 같은 것들이 가능하도록 푸시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우리가 일부에서도 얘기했듯이 여유를 내서 영화 한 편 보는 여유를 좀 가져주시길. 그리고 부동산 문제 골치 아프고 며칠 전 한 전쟁 문제도 골치 아프지만 그래도 대한민국 국민은 여전히 살아있다. 자, 정봉재 청취자 마치겠습니다. 인사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예, 땡큐, 바이바이. Have a nice weekend.